안녕하세요. 벤코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미국 증시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고 지지부진한 한국장과는 다르게 장기간 성장 추세를 지속해와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미국이 금융강국이 되기 전 전통의 금융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영국 런던? 물론 영국은 전통적인 금융의 강자이죠. 하지만 근대시대 최초의 금융 중심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0년이 앞선 17세기에 이미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있었고 주식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는 어떻게 금융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설립된 어떤 한 회사가 주식시장의 성장을 촉발시켰기 때문인데요. 그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일하게 아시아 무역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는 맞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설립 주체가 영국 상인들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설립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니 헛갈리시면 안 돼요. 먼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에 아시아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시아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긁어모았는데요. 전성기 때의 시가총액이 현재 화폐 가치로 약 7조 달러라고 하는데 시총 3조 달러인 애플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인 셈이니 이 정도면은 말 다했네요. 워낙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회사의 기록 보관소만 해도 남아공, 네덜란드,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프리카, 유럽, 인도, 아시아의 대륙별로 하나씩 있었고 이 모든 기록들이 한데 묶여 2003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 표류했던 사건 알고 계시나요? 하멜과 벨테브레가 그 주인공이었죠. 이들도 동인도 회사 소속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교역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해 조선까지 흘러왔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동인도 회사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었죠. 당시는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이 향신료 무역을 놓고 인도 동남아 항로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600년 영국이 먼저 동인도 회사를 결성해서 동남아 무역에 뛰어들자 이에 자극받은 네덜란드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무역선단을 꾸려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선단을 꾸리기에 다소 재정이 부족하자 이들은 부유층과 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향후 무역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과 이익을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투자분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권리 증서를 만들고 거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이라 기재했는데요. 이 증서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식이며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눠준다는 주식회사의 개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물론 기업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의 주식회사와는 개념이 다르죠. 종래에는 빚을 지고 파산할 경우 회사 주인이 그 모든 빚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돈을 크게 굴릴 수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멀리 동남아 인도까지 100일로 다녀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죠. 게다가 풍랑이나 해적을 만나 상선이 털린다면요. 투자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투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지고 파산하더라도 주주는 투자금을 달리는 것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었죠. 동인도 회사는 1602년 투자금 650만 길더, 현재 가치로 약 300만 유로로 시작했는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주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이 회사에 조약 체결 및 협상권, 전쟁 발동권 등 사실상 하나의 국가에 준할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몰아줬다고 하네요. 이후 동인도 회사는 승승장구를 거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광저우, 이란에까지 상업 거점을 확보하였고 당시 인기 있던 무역 품목이었던 말레이시아 후추 등 향신료, 스리랑카 차 등을 취급하며 크게 돈을 법니다.
특히 일본에서 다량의 은을 확보하는데요. 당시 유럽은 비단, 향신료 등 사치품 수입은 늘어나는데 산업혁명 이전이어서 수출할 품목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이어진 바람에 당시 국제무역 결제를 위해서 사용하던 은이 항상 부족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서 은을 확보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전성기인 1670년대에는 150척의 상선, 40척의 군함, 5만 명의 직원과 1만 명의 군인을 거느린 실로 거대한 조직이었다고 하네요. 1602년 신생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21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한두 번 무역해서 나온 이익을 나누고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21년 동안의 사업 후에 그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식 매수자가 이익을 돌려받는데 2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중도에 주식을 팔려고 하고 회사를 유망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니 자연스레 이들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가치가 현재 애플보다 2배 이상 컸음을 감안하면 당시 매우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결국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1611년 세계 최초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깁니다. 21년이 지난 162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업화가 기한은 연장되었고 더더욱 주식시장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전통적 방식 외에 증권거래 자체로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트레이더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주식거래세 및 수수료를 부과하고 초기와 같은 주식 증서의 이동 없이 장부 기재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물 정산 방식이 아닌 차액 거래의 기준으로 장부 기재 방법도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를 10,000원에 매입하여 11,000원에 매도한 경우 차액인 1,000원만 주고받으면 거래 정산이 완료되는 겁니다. 17세기에 이미 현대적 증권거래의 틀이 잡혔다는 것이니 정말 대단하죠. 영어로 증권거래소를 스탁 익스체인지 또는 보얼스라고 하는데 이는 네덜란드어 부얼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떼얼 뷰얼제라고 하는 여관이 트레이더들의 모임 장소로 유명했는데 뷰얼제가 변하여 네덜란드어 부얼시가 되었고 이후 영어로 보얼스라고 하면서 보얼스가 거래소를 지칭하는 표현이 된 겁니다. 1611년 생긴 최초의 거래소는 암스테르담 댐스퀘어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지붕도 없는 조금은 초라한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1903년에 베를라의 거래소를 신축해서 1988년까지 활용하다가 현재는 그 옆에 유로넥스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를라의 거래소는 네덜란드 대표 건축 디자이너 베를라에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건물에서 증권거래소 투어도 하고 베를라의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